혹시 아시는 분? 갱갱이 풀. 한 10년 전만 해도요, 이 꽃 하나 보려고 서울에서 관광버스들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 남평문시 세거지 오른쪽에 인흥서원 뒤에 산에 군락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많았습니다. 앞산에도 있었는데, 앞산에 있는 깽깽이는 사람들이 다 훔쳐가 버렸고, 여기에 이제 군락지가 남아 있었는데,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하도 와가지고 들어 누워서 죽치고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은 원래 군락지에 한 5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워낙 이제 귀한 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년 전에 몽고에서 이게 발에 밟힐 만큼 온 나라가 이 꽃이랍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에서 빠졌습니다. 그 전에 멸종위기종일 때는 이거 한 뿌리 훔쳐가면 벌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빠지는 바람에 이제 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대구에 이런 꽃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사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사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사과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과,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과.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누구? 일단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는 성경에 있는 거겠죠.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어디 사진을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도 귀여워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아담과 이브, 이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과를 먹었다. 근데 저게 사실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브가, 하와가 사과를 먹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선악과를 먹었다, 그 이야기만 있는데, 1600년대에 1666년에 신라권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신라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브가 먹은 선악과는 사과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그냥 사과가 선악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죠. 억울. 그래서 그게 뭐 사과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사과는 쓸데없는 오해를 뒤집어쓰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세상을 뒤집어 놓은 첫 번째 사과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사과는 요겁니다. 근데 이 나무는 원래 그 나무가 아니고, 전번에 제가 동산병원에 있던 나무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나무도 죽었다가 다시 싹이 나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나무인데요. 영국에 있습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뉴턴의 사과, 정답은 뉴턴의 사과인데,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렇죠? 다니다가 그 흑사병이 막 영국 전체를 돌고 하니까 시골로 내려온 겁니다. 자기 동네로 내려와서 어느 날 사과밭을 거닐다가 사과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뭐가 하나 툭 떨어지면 그냥 만류인력의 법칙이 그냥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걸 보고 저게 왜 저럴까, 그 고민을 평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한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뉴턴이 다른 사람 학설을 훔쳐왔다. 이미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못하고 있는 것을 뉴턴이 대신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게 그 사과나무입니다. 중력을 알게 해준. 이게 두 번째 나무고요. 마지막 나무는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나무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건데,
이거죠. 그쵸? 오른쪽에 있는 이 색깔이 좀 원래 빨간색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좀 안 나오는데 오른쪽이 애플 컴퓨터의 로고입니다. 그렇죠? 처음 로고고요. 지금은 저게 이제 색깔이 없어지고 약간 회색으로 좀 바뀌었는데 왼쪽에 있는 로고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왼쪽에 있는 로고 못 보셨죠? 왼쪽에 있는 애플 코퍼레이션 저 로고는 비틀즈가 만든 겁니다. 비틀즈가 이제 음악으로 이게 흥행이 되고 난 뒤에 자신들의 음원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애플 코퍼레이션입니다. 애플 코퍼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음원을 관리하고 있던 거를 누가 봤냐면 스티브 잡스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저거 사과 로고 괜찮네. 그래서 디자이너를 불러서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로고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온 게 이건데요. 이 로고가 나오고 난 1년 후에 애플 컴퓨터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가 딱 설립되자마자 비틀즈 그룹에서 소송을 겁니다. 왜 우리 로고 훔쳤으냐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일단 위약금을 물어줘라. 그래서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 코퍼레이션에 벌금 8만 달러를 물어주고 위약금으로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음악 사업은 안 하겠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됐는데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음악이 없으면 되나요? 하다 보니까 음악이 장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음악을 장착을 딱 하고 나니까 다시 소송이 붙은 겁니다. 다시. 그 소송이 30년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법원이 애플 컴퓨터에 손을 들어줘 버립니다. 그 3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과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한번 뒤집어졌을 거고요. 평강동 가보셨어요? 네. 사과나무 보셨습니까? 운 좋으시네요. 지금 안 보여줍니다.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홍옥 사과나무입니다. 홍옥. 그 새콤새콤한 홍옥인데 나이가 지금 이제 90살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나무가 지금 아마 이렇게 생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을 것 같은데 사과도 잘 달리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저도 자주 가서 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못 보게 합니다. 주인이. 왜냐하면 이게 집 안에 있습니다. 개인 집 안에 있는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가 나이가 80살, 90살이 되면 이제 고사할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힘이 없고 이게 이제 그러고 있는 거를 관람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요. 와서는 한마디씩 거듭니다. 아니, 나무를 어떻게 저따구로 관리를 하노? 뭐 이런 거죠. 이게 그 대구시 기념물 8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념물인 나무를 갖다가 저렇게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오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거두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그 지금은 안 보여줘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이 평광동을 갑니다. 가는데 이 평광동에 가서 사실 이 나무를 보면 제일 좋겠지만 이 나무는 못 볼 것 같고요. 이 나무가 있는 집 앞에 천백당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그 천백당 마당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이 사과밭 주인이 심은 소나무.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해방이 되면서 이 마을 청년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소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그게 요 사과밭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름은 이제 광복 소나무로 붙여가지고 그때 심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이 지금 아마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일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소나무.
조금 눈을 좀 넓혀가지고요. 이 나무는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나무입니다. 제일 어르신. 어떤 분들은 김유신 장군하고 동기동창이라고 그러시는데 나이는 1400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신라시대 때 나온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도 정선에 있습니다. 정선에 있는 두이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있는데 이런 나무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세 그루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주목입니다. 주목.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나무는 몇 살쯤 됐을까요? 물론 이제 못 찾아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겠지만 현재 밝혀진 것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나무 10,000살이나요? 10,000살이면 언제쯤입니까?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1년에 0.25mm씩 부피가 자란다. 그래서 4,700년 된 나무. 4,700년 된 소나무 종류입니다. 브리슬콘 소나무 종류인데 이름도 있습니다. 메두셀라라고. 메두셀라라는 이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사셨던 한 900 몇 살까지 사셨던 분, 그 메두셀라 이름을 따서 이름을 메두셀라라고 붙여줬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여기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는데요. 그 식물을 공부하는 젊은 학자가 그 나무가 있는 걸 나이를 한번 재볼 거라고 뱄습니다. 이걸 뱄가지고 재보니까 5,400살이 나왔답니다. 그 나무 하나 죽인 거죠. 키가 제일 큰 나무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키가 제일 큰 나무. 우리나라는 한 42m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키가 제일 큰 거는 현재는 한 120m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그러는데 밑에서부터 물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2박 3일이 걸린다.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 나무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키가 크거나 오래 사는 나무들이 대부분 보면 삼나무 종류들이 많습니다. 삼나무나 메타세콰이어 종류나 이런 나무들이 좀 많아요. 오늘 화면이 좀 어두워서 조금 그렇긴 하네요. 나무가 벼슬을 한다. 과거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벼슬을 한 나무 혹시 정의품송이니까 그건 나무 이름이 정의품이니까 그렇죠? 정의품송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벼슬을 한 나무는 중국에 있습니다. 얘잖아요. 나무인데 공입니다. 공작. 정성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 진시황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나무가 이제 비가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밑에 가서 비를 피했지 않습니까? 소나무 밑에.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장관벼슬을 하나 줬습니다. 진시황이. 왜 줬냐 하면 진나라 시황이니까 나라가 아직 안정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근데 내가 나무도 나한테 비를 피하게 해줘서 고마우면 내가 벼슬을 주는데 니들도 말 좀 잘 들으라. 충성을 하면 내가 그에 맞는 벼슬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소나무들이 벼슬을 받은 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벼슬을 받은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영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나무잖아요. 나이도 한 1100살 정도 된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는 벼슬을 세종대왕이 줍니다. 세종대왕이 이 나무가 이때 이미 나무가 크니까 나무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마 벼슬을 준 것 같아요. 정삼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 벼슬을 줬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만약에 차관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나무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 나무의 벼슬이 정삼품이면 정삼품 이하의 벼슬아치들은 이 나무 앞에 말 타고 못 지나갑니다. 말을 내려야 되고요. 이 나무한테 가서 예의를 표하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벼슬 대접을 받았습니다. 벼슬이 제일 높았던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이 나무잖아요, 그렇죠? 매미가 왔을 때 저게 나무 가지가 한쪽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좀 어정쩡한 형태로 있지만 이 정의품송은 정이품을 받았습니다. 장관급입니다. 이 벼슬이 높다 보니까 이분은 부인도 있습니다. 부인도 한 600년 된 지금 부인이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데 일단 정이품이니까 부인은 정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인 나무입니다. 부부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해군이 어릴 때 놀았던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 소나무에 광해군이 이제 벼슬을 준 것도 있고요. 정조 임금이 어느 날 수원 쪽에 지나가는데 막 산에서 곡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생이 목을 매달아서 이제 죽었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고 이 정조 임금이 그 좋다 그럼 벼슬을 하나 주겠다 이러니까 나무가 울던 걸 멈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더 재미있는 거는 그런 연결이 있는 나무들은 나중에 왕이 죽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광해군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해군이 죽고 나니까 나무가 3일 동안 부르르 떨다가 그냥 팍 부러져서 죽었다. 뭐 이런 이제 허황된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벼슬을 받았던 나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갔으면 아마 여기를 가서 이 나무를 만났을 텐데요. 옛날 1000원짜리 뒷면에 이 도산서원이지 않습니까? 도산서원 안에 있던 요 나무. 옛날 1000원짜리에는 저 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1000원짜리 뒷면에 있는 그림은 경제 선생님의 그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 그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면 도산서원에 있는 회화나무였습니다. 회화나무. 그랬는데 굳이 어떤 분들은 율곡 선생하고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는 돈은 좀 비싼 돈이고 이건 1000원짜리고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요. 지금 가보시면 저렇게 이제 저건 좀 된 사진입니다. 나무가 죽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밑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 놨습니다. 놨는데 많은 분들이 왜 저걸 방부 처리를 하거나 해서 보존을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동을 갈 수 있었으면 현장에 가서 저 나무를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10년쯤 전에 저기를 갔을 때 저 회화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하나 나오는 걸 보기는 봤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도 못 가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놀아보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이런 거 놓으셨습니까? 이걸 중마라고 그럽니다. 그치요? 대나무 짝대기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어릴 때 옛날에. 그래서 어릴 때 친구를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중마고우입니다. 중마를 같이 타고 놀던 친구인 거죠. 이게 중마고우입니다. 중마고우. 중마고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일 앞에 있는 대나무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대나무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대나무. 절개. 절개. 그 절개 하시니까 고사성어 중에서 파죽지세. 파죽지세도 대나무를요 세로로 칼 자국만 딱 내면은 그냥 쫙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걸 이제 파죽지세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도 생각이 나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걸죽, 다음에 편죽 들어보셨어요?
걸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풍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전라도 쪽에서 많이 있던 풍습인데, 우리 집안에 만약에 이제 부인이나 며느리나 아기를 가져요. 아기를 가지면 그 시아버지나 신랑이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유명한 학식이 높은 그런 집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그 집마다 대나무가 있으니까 대나무 하나만 달라고 합니다. 대나무. 그래가지고 그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칼을 만듭니다. 칼을 만들어서 아기가 나오면 탯줄을 그걸로 잘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걸죽이라고 하는데, 좀 괜찮은 집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대나무를 달라 그러잖아요.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줍니다. 왜냐면 우리 기운이 다 뺏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탯줄을 자르는 이유도 뭐냐면 그 집안의 그 기운을 받아서 너도 그만큼 잘 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 명망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 걸죽을 하러 오면은 다 먼저 박대를 하고 쫓아보냅니다. 쫓아보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야밤에 담을 넘어가지고 대나무를 도둑질해요. 그렇게 해서 대나무 도둑질을 해와서 칼을 만들어서 탯줄을 잘라요. 그러면 이제 걔가 그 집안의 기운을 받아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애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 한 7살, 8살쯤 되면 공부를 하러 서당에 가지 않습니까? 서당에 가면 서당의 훈장님들이 옛날에는 이 회초리로 때리면서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나무를, 자기 집에 안에 있는 대나무를 회초리할 감으로 해서 그거를 한 묶음씩 묶어가지고 서당에 갖다 줍니다. 훈장님한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훈장님이 이제 이 훈육을 하는데, 훈장님이 그 대나무 회초리도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일 한가락하는 그 집안에서 갖고 온 그 대나무 회초리로 애를 때렸대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기운을 받아서 좀 잘 되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걸 편죽이라고 합니다. 그 회초리를. 회초리로 썼던 그 나무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까지도 많이 썼습니다. 쌀이나무. 그래서 쌀이나무 회초리는 요건 때려도 이게 그 세게 때려도 낭창낭창 해가지고 살이 안 터진답니다. 아프기는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그걸 많이 썼고요. 좀 심하게 때릴 때 많이 썼던 거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그 외에 옛날에 관가에 끌려가가지고 태형, 장형 이래가지고 고문을 받을 때 맞던 것도 다 물풀의 나무였습니다. 근데 물풀의 나무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때리다 보니까 그 때리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정말 심하게 때립니다. 그 뇌물을 주면 그냥 때리는 흉내만 내고 이런 게 많아서 매품팔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흥부도 매를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저를 가면 옛날 양반들은 매품팔이라 해서 대신 매 맞는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매를 죽을 만큼 때리면 안 되고 많이 맞으면 안 되니까 몇 대까지 맞도록 돼 있고 터지도록 맞으면 안 되는데 살이 터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물풀의 나무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게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상소가 많이 올라갑니다. 다 때려잡겠다. 그래서 그 태형이나 장형을 하는 나무를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뭘로 바뀌었냐면 나중에 버드나무로 바꿉니다. 버드나무로 바꾸니까 나중에는 버드나무로 때리니까 얘 죄를 고백을 안 한다. 그냥 너무 우습게 그냥 생각을 하더라. 이래서 다시 물풀의 나무를 바꿔주세요.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물풀의 나무를 바꿨다는데, 얘는 에버랜드에 있는 팬더입니다. 팬더. 시진핑 주석이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할 때
그 방문 기념 선물로 갖고 왔던 팬더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저 귀한 팬들을 선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용인 에버랜드에 기증을 하면서, 기증은 말은 기증이고요, 우리가 1년에 100만 불 정도 임대료를 중국에 줍니다. 아니 그 국가주석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선물 이러고 갖고 와라 놓고는 100만 불씩 돈을 받아 챙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가 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팬더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이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중국에 이제 반환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온 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올 6월인가 7월에 새끼를 낳은 겁니다. 이게 새끼를 낳았다고 신문에 막 대서특필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팬더의 소유권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1년에 100만 불씩 이제 임대료를 주고 여기 놔둘 수가 있고요, 이 새끼는 임대료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중국 소유이기 때문에 중국에 돌려보내야 된다. 요런 나쁜, 더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대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팬더는 이제 원래 대나무를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 죽부인. 이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 죽부인들은 옛날에 남자 어른들이 많이 이게 끼고 잤습니다. 그래서 부인이잖아요, 부인. 그러면 집안에 있는 부인들은 이걸 안 끌어안고 잤을까요? 뭐 남자만 끌어안고 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계시는 부인네들도, 여자분들도 이걸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죽부인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인이 아닌데. 그럴 때는 얘 이름이 뭐냐면 중노라고 불렀습니다. 중노, 노비. 그 여자가 끌고 자면 얘는 중노, 남자가 끌어안고 자면 죽부인.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걸 끌어안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제삿날이 되면요, 이 죽부인을 모셔다 놓고 제사를 같이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듯이 그렇게 했다는. 그러면 궁궐에 가면은 궁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녀들도 여름에 더우면 이제 얘들을 끌어안고 잤는데, 그거는 이제 이름이 또 달라요. 그 궁녀들은 궁궐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벼슬아치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생긴 뭐 유첨지도 있을 거고 김별감도 있을 거고, 이러면 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별감, 뭐 김첨지, 이별감, 이렇게 부르면서 끌어안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러고 이제 대나무 하면 그 생각나는 개성에 있는 선주교입니다. 이방원이 보낸 이제 자객한테 정봉주 선생이 여기에서 이제 철퇴 맞아 죽고 난 뒤에 여기에 대나무가 이제 핏빛이어서 선주교 아닙니까? 그렇죠? 선주교인데 원래 다리 이름은 착할 선자에다가 땅지자를 써서 선지교였습니다. 선지교였다가 정봉주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선주교로 바뀌었는데, 이 핏빛이 저기에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정봉주 선생의 피를 밟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옆에 다른 길로 다닙니다. 정봉주 선생 고향이 어디시죠? 영천입니다. 그래서 임고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고수원에도 가면 이거 있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주교라고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똑같이 하고 사람은 이쪽으로 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고소원에는 은행나무도 한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그 은행나무는 소원을 잘 들어준다 그래요. 가서 이 나무에 가서 소원을 한번 빌어보시면, 큰일 났다 이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이야기 한번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신라가 참나무로 망했다. 뭐 나무 때문에 망했겠어요, 그렇죠? 나라 하나가.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 전성 시기에 경중의 인구가 얼마냐면
17만 8,936호가 있었다. 그러니까 17만 8,936명이 아니고 호, 집이 저만큼이죠. 집이. 그러면 지금 같으면 한 집에 몇 명 정도? 핵가족이면 3명, 많으면 한 4명, 5명, 이렇지 않습니까? 이때는 대가족이었을 거니까, 적어도 5명은 될 거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90만 명 정도 나옵니다. 경주 인구가. 실제로 옛날 기록들을 보면, 90만에서 120만 정도로 봅니다. 경주 인구를. 그래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 터키. 두 번째가 중국의 장안. 세 번째가 경주. 이렇게 봤다는데,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서요, 불국사까지 비를 맞지 않고 다녔다. 지금 그 시내에서 불국사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거기까지 집이 다 있었다. 집이. 청와 밑으로 해서 다닐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살았던 큰 도시였는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 흥강왕조에 저렇게 나옵니다. 나무가 아니고 탄으로, 숯으로 밥을 짓는다 그러는데 진짜 그러냐 하고 흥강왕이 신하한테 물었는데 신하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숯으로 밥을 짓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신라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조금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숲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숲도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밭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때 산골 쪽에 있는 밭이어서 그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밭이 어떻게 돼요? 묵밭이 됩니다. 경상도 말로. 묵밭이 되면 거기에 우리 왜 개망초, 계란꽃이라는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그냥 밭을 망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쑥이 들어오고 단연생 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쑥대밭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쑥대밭에 조그만 쌀이나무부터 작은 나무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소나무 씨앗이 하나 슉 날아오면 소나무가 자라면서 피톤치드에 의해서 풀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소나무만 있는 이런 숲이 됐다가 그 숲에 살 수 있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도토리가 달리는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밭으로 싹 변해요. 그러면 소나무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화렵수들이 쭉 자라가지고 옆으로 펼쳐버리면 햇빛을 못 받아서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참나무 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무들이 써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 중에서는 졸참나무가 제일 오래 살고요. 써나무가 들어오면 그 숲은 가장 발달이 높이 된, 가장 발달된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한자말로 극상림이라고 합니다. 극상림. 지극헐극자에도 위상자를 썼어요. 최고 발달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서나무가 한 400년, 500년 돼서 이렇게 나무가 크다가 어느 날 태풍이 불거나 불이 나거나 아니면 나무가 쓰러져 죽거나 그렇게 해서 위에 하늘이 보이고 해가 딱 보이면 제가 말씀드린 개망초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숲에서 뭐라고 하냐면 옮길 천자 이살 이자라고 해서 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숲의 천이가 한 바퀴 도는 과정을 자연 상태의 숲에서는 1000년 정도로 봅니다. 1000년.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100년에서 200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산에 가면 나무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소나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잡목. 그래서 소나무만 놔두고 그냥 나무를 다 베요. 이렇게 되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한 100년만 하면 그냥 천이가 한 바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라시대 때 숲들을 보면, 기록들을 보면 참나무가 우세한 숲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숲이 어떤 상태냐면 참나무가 32% 정도, 소나무가 25%, 조선시대 때 소나무가 9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나무가 많은 숲인데요, 경주에 한 90만, 100만 되는 사람들 중에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숯을 만듭니다. 숯을 만들면 참나무였겠죠. 그걸로 만들어서 밥을 해먹어 보니까 연기도 안 나. 밥도 맛있어. 이러니까 이게 경주 전체 유행을 하고요. 이 서울에서 유행을 하니까 촌에서 놀던 사람이 좀 서울 가보니까 야, 저들은 숯으로 밥을 해먹더라. 그러니까 동네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나무 베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라시대 때는 옛날에 뭐 비도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무가 없어지면서 이게 한번 농사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걸 비가 오면 싹 이렇게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실제로 통일신라 말기의 기록들을 보면 농민의 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농민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특히 도토리 나무가 있어야 피지배 계급들은 겨울에 무기라도 해먹고 뭐라도 할 텐데, 그래서 이 살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래서 아까 신라가 나무 때문에 망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뻥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제가.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지금 경주에 가셔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딱 내고 탁 들어가면 양쪽으로 나무를 쫙 심어놨습니다. 두 줄로. 오른쪽에 두 줄, 왼쪽에 두 줄입니다. 어디까지 심어놨냐면 쭉 가다가 경주 시내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무가 양쪽에 두 줄씩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몇 그루를 심었을까요? 몇 그루? 아이, 쉽습니다, 이거. 1000그루? 비슷한데요. 첫 번째 문제는 몇 그루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나무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네? 한 가지? 벚나무도 있습니다. 나무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무의 숫자는 992그루입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992개. 신라의 역사. 신라가 992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종류는 몇 종류? 57종류를 심었습니다. 왕의 숫자가 57명. 거기 분명히 고속도로를 만들고 나무를 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디어는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경주를 탁 들어가면은 이거 나무를 심으려면 좀 뭐 똑같은 거 이쁜 걸 좀 심어 놓지, 왜 저 종류 다른 걸 이렇게 심어놨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다 다르고 나무가 이쁜 나무들이 많을 텐데. 근데 그걸 알고 경주를 들어가면 경주의 역사가 고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쫙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아지면 우리 대구도 도원동에는 복사꽃이 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원동에는 뭐 내화나무가 쫙 있어서 그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서 좀 축제도 하고,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잘 안 보이는데 개나리처럼 보입니까? 개나리는 날인데 딱히 쓸모가 없는 나리. 그래서 앞에 그런 식물들은 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리 중에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명이 포리시티아 코리아나 나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코리아나 하나 있고요, 나카이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코리아나, 차이니스, 재패니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코리아나는 한국에만 있는 식물, 이런 뜻입니다. 저게 들어가는 식물이 14가지인가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식물이 뭐 4,000에서 5,000 종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 개나리는 한국 특산품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그래서 한 30, 40년 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신기해했던 게 개나리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름이 골든벨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 수출해서 많이 갖고 갔는데 굉장히 신기해했던 나무인데 그 옛날에 빙하기를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만 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요 만주까지만 있습니다, 개나리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코리아나라는 거하고 나까이라는 걸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옛날 일제강점기 때 YMCA 같은 데서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 이렇게 이제 청중들이 모여 있고요. 뺑 돌아가면서 일본 순사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 민족 정신이 어쩌고 뭐 이러면 탁 잡아가야 되니까. 있는데 어느 날 월남 이상재 선생이 사회를 보러 나왔습니다. 탁 나와서 이제 사회를 보려고 탁 서가지고는 하는 말이 밖을 한번 싹 쳐다보고는 한마디만 딱 합니다. 오늘은 개나리가 만발했네요. 그 한마디를 하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앉아있던 청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발을 구르고 막 퐁퐁퐁퐁 뛰고 웃고 막 개나리가 만발했다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본 순사를 만나면 앞에 탁 가면 뭐라고 해요? 나리. 없으면 저 개. 그래서 개나리입니다. 그래서 이 개나리들이 빙 둘러 앉아 있는데 그 개나리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웃고 넘어갔다.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나리는 이렇게 암술이 나온 애가 있고요. 이렇게 수술이 나온 애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나리는 결국 멸종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이제 암술이 나와 있는 애를 그 암술 그 기둥주자를 써서 장주화라고 합니다. 암술이 긴 애. 그 다음에 저건 단주화라고 하는데 장주화가 있는 데는 장주화만 있고 단주화가 있는 데는 단주화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개나리 있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꺾어지를 해가지고요. 똑같은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침입을 하면 얘들은 분명히 그냥 꺾어지 한 거니까 멸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암술이 있어도 수술은 있어요. 있기는 한데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를 같이 심어 놓으면 씨도 맺고 그게 한약재로 연교라고 씁니다. 그럴 텐데 요놈만 있고 요놈만 있어서 개나리 씹은 기억들이 별로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어느 학자가 한 20, 30년을 연구를 했는데 분명히 이 장주화만 쭉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씨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 결론이 뭐였냐면 왜 그 물고기나 천남성 같은 경우에는 성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한번 그 씨를 맺고 나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3, 4년 순놈으로 살다가 체력 보충이 되면 암놈으로 성질 변화를 하는 그런 식물이 있긴 있는데 물고기들도 왜 순놈 2마리를 넣었는데 한 마리가 암놈 구실을 하고 뭐 알을 낳고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얘도 그래서 그분 결론이 개나리도 성전환을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비설산에서 찍은 건데요. 라일락 종류 중에서 라일락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원래 자생하던 거는 수수꽃다리 많이 들으셨죠? 수수꽃다리는 원래 여기 남한에서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갖고 심은 건 있는데 원래 자생하지 않고요. 북한에만 있던 건데 6.25 직전에 남한에 5그루가 있었답니다. 그게 지금 아마 퍼진 걸로 그렇게 보는데 그 수수꽃다리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향나무라고도 하고요. 라일락, 뭐 리라 뭐 아니면은 그런 종류도 있는데 우리 산에 자생하는 라일락 종류들이 얘는 개회나무라고 합니다. 털개회나무 개회 중에서 이게 다 라일락 종류인데 요거는 제가 비설산에서 찍은 털개회나무인데
우리 수수꽃다리나 라일락보다 향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도 좀 그 억울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수수꽃다리라고 부르는 게 있고 대부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다 라일락이라고 부르시죠. 라일락은 서양에서 들어온 애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서양 수수꽃다리, 그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라일락이 우리 산에 있는 걸 다 잡아먹고 뭐 전부 그냥 라일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 이름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 털개회나무는 전쟁을 할 때 그 군인들만 총 들고 오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따라옵니다. 동물학자, 식물학자, 여러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6.25 때 미국의 대령이, 식물학자였던 대령이 한 명 와가지고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을 합니다. 그 식물 수집을 하는. 그 사무실에 이제 아가씨 타이피스트를 하나 두고 하는데 어느 날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이걸 봤습니다. 아,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씨앗을 채취를 해가지고 12개를 미국으로 갖고 갑니다. 그 미국에 갖고 가고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12개 중에서 몇 개가 싹이 났는데 싹이 난 건 한 5, 6개가 났습니다. 그 중에 다른 애들은 잘 크는데 하나가 비실비실하면서 조그맣게 커요. 그래서 이제 근데 꽃도 작고 그런데 얘가 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요놈을 배양을 했습니다. 쭉 해가지고 이름을 자기 사무실에 있던 아가씨 이름을 붙여서 다 아시겠지만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붙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라일락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 조경하시는 분이 미국에 딱 갔는데 이게 있어.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건 줄 알고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데 한 20몇 년 만에 미스킴 라일락이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친정인 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도 미스킴 라일락 화분은 하나 살려면 그래도 한 2, 3만 원 줘야 됩니다. 우리 털개회나무나 수수꽃다리나 뭐 이런 것들은요, 묘목 하나 500원만 주면 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쨌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좀 딴 이야기입니다.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 아니, 안 좋아하십니까? 청양고추? 매워서. 청양고추가 무슨 말이에요? 에? 뭐 어떤 분 충청도 청양 이러시던데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그 고추 품종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요, 청송고추하고 영양고추를 결합을 시켜서 만든 게 청양고추입니다. 근데 이게 IMF가 딱 터지면서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큰 게 5개가 있었는데 IMF 터진 며칠 후에 회사가 4개가 팔립니다. 뭐 삼성이 팔린 게 아니고 이 종묘회사 4개가 팔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태계 회사들이 사갔습니다. 거기에 청양고추가 들어있습니다. 그 회사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송 영양고추를 하나 탁 먹으면 거창하게 미국에다가 로열티를 줍니다. 그래서 청양고추에 로열티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팔렸던 종묘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난 뒤에 20배를 줄 테니까 팔아라 했는데 안 팝니다.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1985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외국에 있는 수목원, 유명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뭐 큰 나라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식물학자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만이 아닙니다. 동식물들을 싹 수집해 갔습니다. 그게 무려 한 4천 몇백 종을 외국에서 훔쳐갔습니다. 다 우리 거를. 그게 1985년까지 도둑질을 해갔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다 당하고 있었던.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미스킴 라일락입니다. 꽃도 훨씬 작고 예쁘고. 오늘은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식물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일제시대 때 하나부사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초대 총독, 조선 초대 총독입니다. 일본에. 이 사람이 돈을 대줍니다. 조선에 가서 식물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부대를 이끌고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5번을 다 뒤집니다. 뒤져서 모든 식물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공을 굳이 따지려면 우리 식물 그때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분류를 해줬다. 이건 뭐 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식물들, 뭐 우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뒤에 아까 보셨듯이 낙가이라고 다 붙입니다. 자기 이름을 다 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식물의 10%가 돼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다 이해가 갑니다. 뭐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식물이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다 그러면 전부 뭐냐면 그 원산지는 한국입니다. 왜냐면 일본이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원산지를 전부 일본어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에 코리아 파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가 재패니스 파인입니다. 코리아 파인은 잣나무를 코리아 파인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좀 사실은 짓들을 좀 했고요. 나비를 했던 석주명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서성이 일본 사람인데, 서성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나비들은 조선의 나비니까 조선 사람이 이름을 붙여라 해서 나비 이름을 석주명 박사가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비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유리창 떠들썩나비, 왕자 팔랑나비, 그죠? 팔자, 한 줄 나비, 2줄 나비, 청띠 신선나비, 나비 이름들은 다 우리말로 했는데, 이 양반은 어쨌든 여기 보시면 코리아나, 아시아티카, 다케시마, 코리아나 요런 것들이 전부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인데요. 이 중에 섬이 들어가는 거는 고향이 울릉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케시마라고 붙여놓은 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금강초롱꽃은 전 세계에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금강초롱이 있고 흰 금강초롱이 있고 2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식물이면 분명히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여기에 코리아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쵸? 아시아티카라고 써놓은 거는 뭐냐면 아시아 어디에나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요겁니다. 하나부사야. 일본 총독 이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터넷가 잘 찾으면 어마어마한 헌정사도 아직도 돌아다닐 겁니다. 하나부사야님한테 바치는 헌정사를 하나 바치면서 이 식물을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요건데요. 지금 이 꽃을 어디가 볼 수 있냐면 태백산 정상점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금강산에서 발견이 돼서 금강초롱꽃 이렇게 부르는데 꽃이 너무 예쁩니다. 딱 우리나라에 있는 꽃인데 이거를 이 우치야마라고 하는 나카이의 제자가 금강산에서 이제 채집을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심피안드라 해가지고 이제 이 심피안드라 속이다 해서 이렇게 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줬는데 한 2년 있다가 하나부사야라는 이름 헌정사를 바치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우리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북한에서 야 이거 열받는다. 하나부사야라고 하지 말고 금강산 거니까 금강산이야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이나 동물은 이름이 한번 딱 정해지고 난 뒤에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장미과 식물인데 국화과로 했다든지 아예 분류 자체를 잘못했거나 그 다음에 이름 붙이는 방식이 저거 뭐 원칙이 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칙대로 안 했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다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젊은 아이들 만날 때, 학생들 만나거나 할 때 제발 우리가 이런 걸 좀 지키자 이제. 그렇다고 뭐 외국 가서 도둑질 해오라는 건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서울에 성균관대학교 정문에 탁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요 뒤에 있는 건물이 대성전입니다. 공자를 모시고 있는 그 오른쪽이 유림회관이고 성균관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은행나무인데 저는 이 학교를 이 학교를 다녔는데 1979년 80년대라서 데모를 한창 할 때라 가지고 여기를 쭉 이렇게 걸어가면서 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최루탄만 이렇게 허옇게 밀가루처럼 있어가지고 그것만 맞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걸 다 견디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나무가 나이는 1500년에 심은 거니까 한 600년 조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중요한 거는 이 나무가 1519년에 심었다는 겁니다. 윤탁이라고 하는 분이. 왜 심었느냐 하면 공자님을 모시는 대성전 앞에 심었지 않습니까? 공자가 제자를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행단에서 제자를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은행나무라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행단이 은행나무라고 이제 보고 중국 사람들은 따로 보는지 보십시오. 요게 공자의 그 행단입니다. 곡부에 가면 있는 여기 행단이라고 써놨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네. 여기에 잎이 좀 이렇게 넓은 애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행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 살구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보시면 이 큰 나무들은 다 측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이 행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공자가 제자를 가르쳤던 땅인데 누가 심었냐 하면 공자 45대 손이 요 건물을 짓고 뺑 돌아가면서 살구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진짜 공자가 제자를 가르칠 때 무슨 나무에 무슨 나무가 있었고 어디에 가르쳤고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자가 한 게 아니고 45대 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나무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공부자 성적도라는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자가 노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노나라에서 이제 공자를 안 받아주니까 제자들을 이제 행단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행단이라는 게 여기 이제 이 입교의 어떤 데는 그 가르치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데서는 아주 어떤가는 그런 자리다 행단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그림이 좀 똑바로 안 보이는데 이게 원래 빨간색 꽃인데 빨간색이 어디 다 갔네.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왜 중국은 우리처럼 은행나무라 안 그러고 살구나무라고 그러냐면 당나라 때 과거제도가 생기는데 과거 발표를 언제 하냐면 음력으로 2월 말쯤에 합니다. 그것도 황제가 과거 발표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연회를 베푸는데요. 배에서 합니다. 강에서. 그게 곡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황제가 이제 급제자들한테 술을 한 잔씩 탁 주는데 이때 그 곡강에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는 겁니다. 꽃잎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살구 하면 이거는 과거 급제. 이걸 상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면 지금도 시험 치고 하면은 살구나무 가지를 준다든지 아직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단할 땐 살구행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살구라고 보는데 이 곡강에서 연회를 쫙 베풀잖아요. 베풀면 전국에 있는 한가락 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였답니다. 혹시 사윗감 하나 찾을까 싶어서. 그것도 이제
그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수레를 좋은 거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대요, 거기서. 근데 이제 힘센 사람은 수레를 좋은 거 타니까 막 그냥 수레를 박치기 해버리고 그냥 쫙 가고 그 정도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언제 한번 했더니 그 향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우리나라에는 향교나 학교나 가면 전부 이게 그 공자의 학풍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이런 근거가 어딨노?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논문들을 다 끌어모으고 시들을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갖고 왔는데 1300년대에 우리가 심기도 한 200년 전이잖아요. 심기, 그치? 이때 시를 하나 딱 보니까 문묘에 여기 송백이 이제 오래됐는데, 송백은 중국에서 송백은 소나무하고 칡백입니다. 우리나라 송백은 소나무하고 잣나무군. 이거 좀 다른데 여기 보면 행화가 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무를 심었던 그 1500년대에는 행화가 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았습니다. 붉은 홍행. 그래서 이제 붉다. 살구나무 꽃은 붉은데 은행나무 꽃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은행나무 꽃은 피나요? 이게 은행나무 숫꽃. 요거 암꽃입니다. 요거. 그래서 암꽃은 항상 2개가 달려요. 그래서 은행은 원래는 2개가 달립니다. 이거는 붉은색이 아니고 연두빛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서 이제 살구가 맞다. 중국에서는 그러는데, 우리나라 분들도 신문에 그 조예가 깊었던 강희맹 선생도 행화가 붉다고 했고, 태계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공자 사당에 쭉 이렇게 은행을 심어놨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행단을 상징한다 이렇게 놨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은 아셨던 겁니다. 잘못 심었다는 거를. 이수광 선생도 이게 홍행, 그래서 살구가 맞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식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면 어떻고 은행이 뭔지 살구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온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 지금 그때부터 저는 지금도 이 논문들을 아직도 은행에 관계된 거 아니면은 이 행단에 관계된 거 있으면 수집을 하는데요. 요즘 중국의 젊은 학자들이 똑똑합니다. 이렇게 논문을 씁니다. 일부에서 공자의 학풍을 상징하는 나무를 은행나무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 근데 굉장히 새겨들을 만하다. 왜냐? 그래도 공자의 학풍 정도 되면 살구나무는 한 200년 살거든요. 은행나무는 1000년 넘게 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공자의 학풍을 상징하는 나무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어쨌든 일부의 그 의견을 들을 만하다라고 이제 요즘 논문들은 그렇게 씁니다. 한 500년쯤 지나고 나면 공자의 학풍을 상징하는 나무는 은행나무가 맞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누가 살구나무라고 그랬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안 보여서. 자, 꽃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꽃받침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치? 요거는 붙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매실? 어느 게 매실? 뒤집어진 놈이 버릇없이 뒤집어진 아는 살구, 줏대 있는 아는 매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시장에 가서 매실청을 담궈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실 사러 갔습니다. 이게 매실인지 살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하십니까? 저는 뭐 죽어다 깨어나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먹을 때요. 네. 씨가. 네. 살구는 요 씨가 딱 이게 딱 나와요. 그거는 익었을 때 이야기고. 예. 새파랄 때는 그게 안 갈라져요. 익으면 탁 분리가 되는 게 살구, 그죠? 분리가 안 되면 매실입니다. 아니 근데 시장에 새파란 걸 사왔을 때 이거는 두드려 깨도 탁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가 왔을 때는
장사꾼이 이거 매실이야 하면 매실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언제 들통이 나냐? 청을 딱 담가놨다가 이제 떨려고 독을 딱 열었는데 얘가 살이 허물허물해. 그건 살구입니다. 떼글떼글하게 단단하다 그런 매실입니다. 근데 살구가 무슨 뜻이에요? 살구. 죽일 살, 개구. 개를 죽인다 그거잖아요. 한자로 죽일 살 개구자를 씁니다. 왜 그렇게 쓰냐면 씨앗의 독성이 그만큼 강하다 그런 의미도 하나 있고요. 옛날 어릴 때 어르신들 어릴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시골에 가면 제일 많았던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온 동네 들판에 뭐 밭에 밭돌이 전부 살구나무였어요. 그래서 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가마니 같은 데 덤겨 넣어가지고 살구나무에 매달아 갖고 불을 태웠습니다. 거기서 개를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살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 문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중국의 사서삼경 중에서 시경을 한번 가지고 스터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스터디를 했는데 너무 그때 부러웠던 게 있어서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시30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305편인데요. 그 안에 식물이 135가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 300편 중에 한 3분의 1은 식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뽕나무. 왜 그럴까요? 뽕나무가 중국을 먹여 살렸으니까. 그거는 다 잎이고 뿌리고 중국 열려고 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의 비단 문화부터. 그치? 그 다음에 기장은 왜 그럴까요? 기장. 뭐야? 기장이 중국에는요 오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오곡 그러면 제일 먼저 쌀 이럴 텐데 중국의 오곡의 첫 번째는 기장입니다. 그래서 오곡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이게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 거의 말까지 한 890명의 시를 이게 대표적인 시를 모아놓은 한국의 한시 이런 이제 책에 나오는 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식물의 종류가 35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버드나무가 많은데요. 버드나무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있고요. 버드나무라고 하는 거는 동네에 들어오지 마 하는 울타리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좀 많은데 요즘 와서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식물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로 오면서 식물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놀랬던 게 이런 겁니다. 중국은 위진남북조부터 해서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시가요 53,000편, 당나라 때 53,000평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식물이 몇 종류가 나오는지 이런까지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걸 분석해가 책을 하나 내겠다 그러면 책을 안 내주잖아요. 네 돈 내갖고 해라 이러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식물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무려 400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면 버들이 많고요. 이제 이 좀 세월이 지나면서 소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소나무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 시에서 많이 나오는 매화 같은 경우에 매실, 매화 없어요.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송나라 때 매화가 3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면 송나라 이전까지 매화는 없었습니다. 매실입니다. 매실. 열매만 이용했고 꽃을 감상하는 것은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매화가 중요해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러워서 요건 한번 보십시오. 일단 시경 속에 이제 고사성어인데 우리 좀 전에 이 중국의 고사성어 사전이 제일 큰 겁니다. 이게
고사성어가 5,500개가 있는 책인데 그 중에 어디서 나왔다라고 기록된 게 4,600개인데요. 그 중에 시경에서 나온 게 600개입니다. 요 책 하나에 시 300편에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 이만큼은 쓰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한번 보십시오. 요때 나온 책들 장자, 논어, 맹자, 노자 요거하고 시경하고 합치면 거의 한 반이 이 시기에 다 나왔다. 서양 철학들도 보면 대부분 요 시기에 철학들이 그대로 쭉 이어 내려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요게 무슨 단지 아십니까? 뭐 같으세요? 일단 나무입니다. 요거는 그죠? 그림상. 요건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보이시죠? 사람 중에서 가슴이 있어.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중에서 가슴이 있다 그러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게 메시를 할 때 몇 점. 이거의 관계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 시들을 보면 시경을 보면은 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풍이라고 하는 건 미녀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 사회가 되면서 저걸 대부분 사랑 이야기입니다. 미녀들은. 근데 저걸 우리 학자들이 전부 이제 임금에 대한 사랑으로 다 바꿔가지고 약간 좀 내용이 달라졌는데 요 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보면 거의 다 똑같아. 우리 아리랑 하듯이. 근데 여기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열매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열매 개수가 7개. 나 열매 7개 남았어, 나무에. 그러니까 나는 금값이야. 그래서 내 보고 싶으면 내 스케줄을 확인하고 내가 오케이 하면 와라. 이런 뜻입니다. 열매가 그 7개 있던 거에서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뭐예요? 조금 이제 좀 급해져 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내 데리고 가라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광줄이 담았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건 뭐냐? 이거는 이미 이제 좋은 시절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은커녕 누가 와서 나한테 말이라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달린 건데 표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매화, 매실이 떨어진다. 그 매실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걸 빗대 가지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노처녀가 돼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표매지탄 이거는 뭘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매실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한탄. 이건 뭘까요? 한글 한마디로 딱 줄이면 제 마음입니다. 요거를 표매지탄화 한마디로 줄이면 노처녀 히스테리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복숭아인데 왜 이렇게 보여? 자두처럼 보이네. 복숭아는 제사상에 안 올립니다. 그치요? 왜 안 올려요? 귀신을 쫓는다.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중국에 예라고 하는 신화의 인물이 있습니다. 활을 너무 잘 쏴요. 그래서 해가 10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빵빵 쏴가지고 9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활도 잘 쏘고 똑똑하니까 까불었을 거 아닙니까? 너무 까불다가 제자한테 맞아 죽는데 제자가 복숭아나무 가지를 갖고 가고 때려 죽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죽어서 귀신이 돼서 저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가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대장이 돼요. 근데 귀신들이 다 보니까 우리 대장 이거는 똑똑하고 진짜 좋은데 복숭아 한번 보면 달달달달 떨어. 맞아 죽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상에 복숭아만 있으면 귀신들이 못 내려온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제사상에 안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공자가 어느 제후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복숭아를 내놨습니다. 손님 대접한다고 내놨는데 복숭아 틀이 있잖아요. 요즘 물에 씻지만 틀 닦으라고 뭘 내놨냐면 기장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밥상을 거기서 차고 나옵니다. 어디 이게 하찮은 복숭아를 오곡 중에 어떤 기장에다가 씻어 먹냐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복숭아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몇 개만 좀 하면, 복숭아는 나무인데 씨가 이렇게 딱 쪼개진다는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요. 무릉도원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유토피아.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에 도원결의도 있고, 도화인면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복숭아 꽃 같은 사람 얼굴. 이건 보통 그 미인이 아니고, 어떤 미인이냐면 당나라 때 최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아가씨를 하나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냥 한눈에 가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못 잊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 아가씨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탁 써놓고 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식구에 도화인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도화인면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스쳐가면서 한번 싹 이 얼굴 봤는데 평생 못 잊는 그 정도의 미인이 도화인면입니다. 이런 분 못 보셨죠, 아직? 평생 못 보실 것 같아요. 도화방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도부라고 하는 것은 부는 부적입니다. 복숭아 가지가 아까 귀신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복숭아 이 가지를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해가지고 대문에 걸어요. 이러면 귀신들이 그걸 못 옵니다. 무서워서. 그거를 도부라고 합니다. 부적. 저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뭐가 됐냐면 춘년이 됐습니다. 입춘대길. 그게 저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을 쫓을 수 있으니까 저걸로 빗자루도 만들고. 근데 어떤 가지를 써야 되냐면 동쪽에 있는 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을 쫓을 수 있대요. 이게 사실은 복숭아를 중국말로 타오라고 말합니다. 타오. 근데 도망간다는 것도 타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벽사, 사악함을 쫓는 그런 의미로 생깁니다. 중국집에 가보면 복복자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을 중국 발음으로 푸라고 읽습니다. 푸. 근데 넘어진다, 뒤집어진다도 푸거든요.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다시 되돌아오라고. 그런 의미가 있듯이 아마 이런 글자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좀 친 거고요. 요즘 이제 며느리를 보거나 사위를 볼 때 최고 좋은 게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 도화살은 연예인 운명이랍니다. 그래서 저런 며느리를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동방삭은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데 한 70 몇 살까지 살았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왕모라고 하는 신화의 인물이 한나라 무제한테 복숭아를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복숭아 그걸 하나만 먹으면 3000년씩 살아요. 그걸 주는데 이 동방사이가 가다가 6개를 훔쳐 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서 삼천갑자. 손오공도 바위에 갇혀 있다가 그제 삼장법사한테 왜 갇혀 있었냐면 천도복숭아를 훔쳐 먹어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숭아에 관계된 이야기들 좀 드렸고,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고, 자, 플랜 B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플랜 D도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을 했어. 그럼 다음에는 뭐하고 내가 살지? 준비하는 게 플랜 B이지 않습니까? 플랜 B.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식물도 플랜 B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죽이는 방법 어떻게 죽여요? 간단합니다. 물 안 줘. 아니요. 가지를 부러뜨려 버리면 죽습니다. 얘는. 톱으로 베어버리면 얘는 무조건 죽어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걸 다른 나무들이 본 거예요. 야, 이것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느티나무고 얘는 벚나무입니다. 요렇게 터져 있는 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목이라고 합니다. 피목. 그죠? 이걸로 숨을 쉬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가 나무 가지가 이렇게 뚝 부러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는 우리가 없었던 건데 숨어있던 애구나 이렇게 해서 자마라고도 하고요, 은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보고 얘들이 배워요. 근데 얘는 목련이지 않습니까? 목련이 이게 트롯을 계속 갈아입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밑에 가보시면 요거 한번 벗기면서 커지고 계속 그렇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달쯤 되면 내가 내년에 꽃을 몇 개 달아야 되겠다를 결정해서 그만큼 달아놓습니다. 그때 평균적으로 한 120% 정도를 단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떤 천재지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요게 보이죠? 요거 뭐가 하나 붙었잖아요. 그치요? 얘가 뭐냐면 이게 형님입니다. 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뚝 떨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이 아우가 쫙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이런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랜 B인데 이런 거를 덧론이라고 해요. 더 웃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아시죠? 덕꼬마리 강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얘가요 씨를 딱 한번 쪼개보면 지금 강해가 많이 있습니다. 씨 한번 탁 쪼개보십시오. 쪼개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세박이라고 왜 시골에 있던 거 박주가리 그것도 씨를 쪼개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싹이 나면 둘 다 나지 않습니다. 형님 먼저. 형님이 싹이 납니다. 나 크다가 농부가 이 잡초 그리고 나서를 딱 베어버린다? 만약에 그러면 안에 있던 동생이 햇빛을 딱 감지해가지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어이 우리 형님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셨네? 그럼 내가 나가야지. 동생이 싹을 쫙 냅니다. 근데 형님이 나가가지고 쫙 잘 크고 꽃도 피고 씨도 맺고 막 해요.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살합니다. 이게 이런 대비책들을 얘들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한 개만 라스트로 마무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치? 우리 숲에 가면 많이 보는 가시가 보시면 전부 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훑어내려도 괜찮은데 반대로 만약에 훑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얘는 며느리 미식개입니다. 왜 며느리 미식개예요? 며느리 배꼽이 있고 미식개가 있는데 가시는 똑같습니다. 꽃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며느리 미식개는 요게 줄기가 쭉 나가면 요 끝에 여기가 딱 닿아 있습니다. 며느리 배꼽은 여기 닿아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그래서 배꼽이고 미식개인데 옛날에 어느 그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골 총구석으로 왔습니다. 총구석에 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시아버지하고 이제 밭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이제 볼 일이 이제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냥 또랑이 있길래 거기 뛰어들어가서 볼 일은 봤습니다. 일단 급해서 보고 난 뒤에 휴지가 없어. 그래서 아버님 휴지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아버지가 딱 볼 때 요것 봐라 시집 온 지 아직 며칠 되지도 않은 게 벌써부터 요령을 피우네 이래가지고 얘를 걷어가지고 얘 딱 이걸로 닦아라 던져줬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며느리 미식개가 됐습니다. 며느리 미식개.
미식계, 배꼽이 있고요. 며느리가 들어가면 다 그럴까 봐요. 그치? 옛날에 이연세 만화 중에서 며느리 밥풀 꽃에 관한 보고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실제 이름은 꽃며느리 밥풀, 뭐 알며느리 밥풀 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딱 보시면 밥알을 2개씩 물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 시집온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가 돼서 시어머니가 쌀을 요만큼 주고 밥을 지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불을 떼다가 밥이 됐나 안 됐나 뚜껑을 계속 이렇게 열어보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익었나 안 익었나 주걱으로 밥알 2개를 탁 떠가지고 입에 넣어갖고 맛을 딱 보는데 들킨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밥 주걱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어쨌든 그 무덤에서 이런 꽃이 피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꽃말도 재밌습니다. 이제 억울하잖아요. 나를 믿어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밥알을 2개를 물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래요. 그치요? 사위는 아니 사위는요 옛날엔 장가를 갔습니다. 맞죠? 지금도 장가 간다 그러잖아요. 장가 시집을 오는 게 아니고 장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장가를 가면 처갓집에서 살았거든요. 애도 거기서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가 돌아갔으면 그 재산 내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위가 그 처갓집에 가서 그 자는 방 이름이 사위질방입니다. 사위질을 하는 방. 근데 왜 그 사위를 집에 데리고 왔냐면 머슴이 귀하니까 일꾼 이제 노릇을 시키려고 대리사위 개념으로 데리고 사는데 장모가 그래도 우리 일꾼들이 있고 사위가 있으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찌개 끈을 이런 걸로 준 겁니다. 요거 톡 당기면 끊어지거든요. 일 좀 적게 하라고. 그래서 장모의 사랑이 담긴 게 사위질빵이라고 합니다. 사위질빵. 똑같은 애가 있습니다. 똑같은 애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얘가 잎이 3개인데 여기 잎이 2개만 더 붙으면 돼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걔는 이름이 할미밀망입니다. 줄기도 똑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근데 얘는 어마어마하게 질깁니다.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친정엄마가 딸네 집에 갔는데 딸이 망태기를 하나 뚝 던져주면서 엄마 산에 가서 나물 좀 뜯어져 주라 하고 이걸로 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뜯어가 묶고 오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딸은 뭐라고요? 그렇답니다. 어쨌든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망태기.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 일정은 우리 아마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 2번 동안 그동안 어쨌든 저는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